아인슈타인과의 만남. 미국에 거주한 지 2년째인 1941년 1월에 라이는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에 머물고 있던 아인슈타인을 방문하였다. 업튼 싱클레어의 텔레파시 연구 등 약간의 이단적인 연구가들에게도 관대했으며 과거 지지 성명까지 발표하였던 아인슈타인이라면 자신의 연구를 인정하고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라이는 서재에서 아인슈타인과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에 가져간 오르고노스코프 장치를 꺼내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르고노스코프란 라이가 대기 중에서 오르곤을 관찰할 때 사용하였던 렌즈가 달린 금속통을 보다 세련되게 개량한 것을 말한다. 서재의 전등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오르고노스코프를 건네주며 들여다보도록 아인슈타인에게 권하였다. 20여 분 정도 아인슈타인은 이 장치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경탄의 목소리를 토하였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오르고노스코프를 통하여 공기 중에서 마치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한 섬광 현상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다시 전등불을 밝히고 나서 라이는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시키는 오르곤 집적 상자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특히 집적 상자 내부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열 역학 제2법칙에 맞지 않는 이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실험 데이터 기록을 보여가며 설명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5시간 동안의 회담을 끝내고 돌아서는 길에 아인슈타인은 라이에게 자신이 오르곤 집적 상자 속에서의 온도 차이 실험을 반드시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 조수에게 온도차 실험의 확인을 지시하였으나 이 조수가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깔리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소위 대류 현상에 의거한 일반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 같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더 이상 라이를 신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일컬어진다. 또는 애당초 아인슈타인은 열 역학 제2법칙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라이의 주장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전해진다. 여하간 그 이후로 라이는 아인슈타인에게 수차례의 편지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는 미국 내에서 후원자를 구하는 것을 아예 단념하고 스스로 자신의 연구를 홍보해 나가기로 결심한다. 다음 해에 그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메인주의 토지를 구입하여 독자적인 연구센터의 건립을 추진해 나간다. 오라누르 실험 방사능 소명에 도전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지 3년 뒤인 1942년에 라이는 메인주 레인질리의 오르곤 연구소라는 자그마한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그 자신이 발간하는 오르곤 저널 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섹스 이카너미 언드 ORGON이 리서치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 말까지 오르곤 연구소에서는 주 연구활동은 오르곤 에너지와 생명체의 상호 관련 연구 및 생체 치료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투자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인류는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와 그 가공할 파괴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때부터 라이는 핵방사능이 생체에 미치는 끔찍한 결과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방사능 물질을 오르곤 에너지로 중화시킬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핵방사능이 생물체의 세포나 혈액에 엄청난 부작용을 미친다면 거꾸로 암세포까지 치료하는 효과를 보이는 오르곤 에너지로서 이 방사능을 중화 또는 상쇄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950년 12월에 라이는 원자력에너지위원회로부터 몇 종류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오르곤 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오르곤 집적 상자 안에 넣어두는 실험을 실제적으로 실행한다. 이 실험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20겹으로 구성된 강력한 오르곤 집적 상자 안에 1mg의 방사성 물질을 넣어두고 상태를 지켜보았다. 이것을 오라누르 실험이라 부른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라이는 명백히 방사능이 감소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욱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다. 2개월 뒤에 오르곤 집적 상자에서 동위원소 라듐을 꺼내어 조사해본 결과 현저하게 방사능이 감소되었음이 검증되었고 이 라듐 물질은 바로 두꺼운 납 상자에 밀봉되어 멀리 매립 처분되었다. 그러나 이 오라누르 실험에 참가하였던 거의 전원이 실험 기간 내내 원인 불명의 강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으며 절망스러운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곤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실험은 2개월 만에 중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1년 이상이나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게다가 연구소 주변의 넓은 영역에까지 똑같은 영향력이 발휘되었다. 연구소 일대의 하늘에는 항상 기분 나쁜 먹구름이 떠 있었고 호수에는 파도조차 일렁거리지 않았다. 무언가 사악한 기운이 연구소와 그 주변을 계속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 이 당시 레인즐리 연구소 주변의 풍경을 오르곤 에너지 회보 1952년 10월호에서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다. 새들조차 지저귀는 것을 멈추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우는 것을 멈추었다. 그 어디에도 살아있는 소리가 없다. 새들도 낮게 날아다니며 나무에 몸을 감추었다. 동물들은 숨죽이며 움직이고 낮게 기어다녔다. 나뭇잎과 상록수가 무척이나 슬퍼 보인다. 잎은 축 처지고 탄력과 직립성을 잃어버렸다. 나무와 풀은 마치 죽어가듯 거무칙칙해져 갔다. 그 모습이 너무도 검어 오히려 청백색이라는 인상을 준다. 라이크로프트 라이. 이것을 라이는 DOR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생명 에너지인 오르곤 에너지가 핵방사능과 결합하여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파괴적인 DOR 에너지로 변환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해석을 깊이 연구할 여유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라이에게 시급히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이 무겁고 기분 나쁜 기운을 속히 제거해버릴 수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것이었다. 이로부터 인공기상 조절 기술이 탄생되었다. 해시태그 인공기상 조절 공학의 탄생. 라이의 연구에 의하면 오르곤 에너지는 물과 대단히 강력한 친화성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DOR도 물과 친화성을 가지는데 이 DOR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먹구름이 대기 중에 존재하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생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라누르 실험을 통해 연구소에서 발생한 DOR이 연구소 공중의 먹구름을 형성시켰다고 파악한 라이는 우선적으로 이 먹구름을 소멸시켜야만 하였다. 1952년 4월 황폐해진 레인즐리 연구소로 혼자 돌아온 라이는 좁은 금속 파이프를 먹구름을 향해 설치해보기로 하였다. 파이프가 먹구름을 향한 순간 금방 효과가 나타났다. DOR 먹구름은 눈에 띄게 작아졌다. 이 성과에 고무된 라이는 비구름의 발생과 소멸, 회오리, 벼락, 태풍과 기타 기상현상이 오르곤 혹은 오르곤이 전하된 DOR의 집중적인 흐름의 수증기가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대포 모양의 좁은 금속 파이프를 수도관과 결합시켜 먹구름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수도관은 깊은 우물에 연결시켜 담가 놓았다. 물이 오르곤 에너지 혹은 DOR 에너지와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여 공중에 떠있는 먹구름 속의 DOR을 우물로 끌어내려는 발상이었다. 파이프를 먹구름 쪽으로 향해 설치하자 실제로 경이로운 효과가 발생하였다. 먹구름이 눈에 띄게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로부터 레인즐리 연구소 주변의 분위기는 다시 옛날의 평화를 되찾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서 라이는 대기 중에 오르곤 혹은 DOR을 조절함으로써 먹구름을 소멸시키거나 역으로 비구름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연히 알아내게 되었다. 이후로 더욱 정밀한 물대포 파이프 장치 그는 이것을 클라우드 버스터라고 명명하였다. 가 고안되어 만들어졌으며 본격적인 인공기상 조절 실험들이 실시되었다. 이 실험들에 사용되었던 클라우드 버스터 장치는 몇 개의 금속 파이프가 평행으로 묶여져 있어 마치 다연발, 고사포 같은 외형을 하고 있다. 금속 파이프는 길이가 약 4m 정도로 망원경처럼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으며 파이프 하단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관 끝을 물속이나 젖은 땅 속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한다. 이러한 장치가 어떻게 대기나 구름 속에 오르곤 에너지를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라이는 피르침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번개는 구름 속의 정전기가 한순간에 방출되는 방전 현상이다. 이 번개를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르침은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전기를 대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버스터 장치는 대기나 구름 속에 오르곤 에너지 밀도가 달라지면 구름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먹구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버스터 장치의 금속 파이프를 구름 한가운데로 조준한다. 그러면 구름 속에 오르곤 에너지가 서서히 파이프로 흡수되어 구름 속에 오르곤 에너지 밀도가 옅어지고 따라서 수증기들의 결합력이 약해져서 구름은 결국 소멸되고 만다. 이와 반대로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름이 없는 빈대기 공간에 파이프의 끝이 향하도록 조준한다. 그러면 그 공간 상에 오르곤 에너지 밀도가 희박해지고
이것이 전체 대기 속의 오르곤 에너지 분포에 심한 불균형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대기 속에서 오르곤 에너지의 소용돌이 흐름이 형성되고 이것이 공기 속에 수증기를 형성시키며 결국 구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이는 1953년 7월 6일에 최초의 인공 강우 실험에 성공한다. 이 실험에는 노르웨이 시절부터 라이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정신분석학자 오라 레크네즈가 함께 동반하였다. 이후에 라이는 이 클라우드 버스터 장치를 이용하여 사막을 녹지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1954년 10월 라이와 그의 연구팀은 두 대의 클라우드 버스터 장치를 싣고 메인주에 위치해 있던 오르곤 연구소를 떠나 저 멀리 아리조나 주의 카슨 사막지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10월 29일에 카슨 사막에 도착한 뒤에 라이는 1955년 1월 초에 처음으로 이 황량한 사막에 비가 내리게 하는데 성공한다. 라이는 사막이 생성된 이유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단순히 강우량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 이전에 DOR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생명력이 상실되고 이것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로 보았던 것이다. 때문에 사막지대에서 클라우드 버스터 장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인공 강우뿐 아니라 DOR을 제거하여 다시 생명이 가득 찬 녹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1954년 10월에 카슨 사막지대에서 행한 인공 강우 실험 때문에 장구한 시간 동안 생명체라고는 풀 한 폭이 없던 이 황량한 땅에서 실제로 목초가 싹을 틔우기 시작해서 30cm 정도의 크기로까지 자라났다고 라이는 기록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54년에 미국 FDA, 미국 식품위생국에서 라이의 오르곤 에너지 집적 장치를 불법 의료 장치로 법정에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